2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지금 전운이 이어지고 있죠.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어제 3차 소환 요구에 응했고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리했죠.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거두절미 각설하고 정치 토크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의 키워드 어둠입니다. 지금 참 우리가 바로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둠을 키워드로 어떤 뉴스들 골라왔어요? 네, 9,069일간 어둠 속에 있던 무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예,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또 낮게 깔린 구름은 이 손을 뻗으면 잡힐 듯했던 7일 그녀는 팔을 좌우로 뻗었습니다. 이 손을 가로막는 창살이 느껴지지 않자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저희가 직접 만나고 왔고요. 그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수로 복역하다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받은 김신혜 씨 그 뉴스죠? 예, 맞아요. 예, 또 일본에서는 이 어둠의 아르바이트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어둠의 아르바이트? 네, 일본어로는 야미바이토라고 하는데요.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이 신종 범죄에 급전을 벌 수 있다. 일당 5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6만 9천 원 이상의 고액을 보장한다. 이런 광고에 속아서 범죄에 빠지는 건데요. 이상한 냄새가 나죠. 예,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김신혜 씨. 그때 어떤 혐의로 유죄 판결 처음에 받았던 거죠? 예, 지금부터 약 25년 전 일이에요. 이 김 씨는 이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이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당시 23살이던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알을 탄 양주를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이 완도 정도리의 한 버스 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었죠? 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자신과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데 불만을 품던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수령액 8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고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 씨는 자백을 처음에는 했었죠? 맞아요. 예, 처음엔 자백을 했지만요. 법정에선 줄곧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고모부가 아무래도 동생이 죽인 것 같다라고 하자 김 씨는 이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거짓 자백을 한 건데 이 강압 수사를 당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거짓으로 자백을 했지만 사실은 강압 수사를 당했다라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거죠. 맞습니다. 이런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이 김 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상고를 기각해서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재심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죠? 예, 김 씨가 이제 수감 내내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재심은요 15년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벌써 10년 전이네요. 네. 그럼 그 2015년에 시작됐어요, 재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검찰이 불복하는 바람에 재심 재판은 2019년 봄에 시작됐고요. 예, 그로부터 6년 만인 이달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부는 김 씨의 존속 살해 또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 김 씨는 그 독방에 계속 있었다면서요? 교도소에서도. 맞아요. 이 김 씨가 이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강제 노역을 할 수 없다라면서 이 노역도 하지 않고 또 외부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도소 독방에서 25년 가까이를 보냈고요. 또 재심 과정에선 경찰의 수사 과정에 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김 씨의 진술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 행위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예. 자, 무죄 선고받은 후 김신혜 씨는 기자들 만나서 뭐라고 하던가요? 예, 저희 기자가 찾아가서 이 김신혜 씨와 동생 후성 씨를 함께 만났는데요. 신혜 씨는 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오늘 나온 것 같다. 이 시간이 갑자기 빨리 지나간 것 같다라고 애써 웃었고요. 예, 무죄를 선고받은 6일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이 전남 장흥교도소를 나온 그는요. 이 김재훈의 딸 김신혜 무죄라고 적힌 이 플래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힘든 일인가? 이렇게 꼭 수십 년이 걸려야 하는 일인가? 아버지 딸로 살았던 그 세월이 헛되지 않게끔 살겠다라고요. 예. 재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죠? 예, 재심 재판부는요. 이 아버지가 김 씨 자매를 성적으로 학대했고 이 점이 범행 동기가 됐다는 이 검찰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봤고요. 이 딸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도 이날 판결로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25년 세월 억울하게 갇혀 있는 동안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던가요? 예, 감옥에서 김 씨는 매일 되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나? 이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요. 특히 가장 기쁜 건요. 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거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신혜 씨는 이름 대신 이 광주교도소에선 188번, 청주교도소에선 1005번, 그리고 장흥교도소에선 13번으로 불렸거든요. 네. 그 25년의 억울한 세월 뭘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예, 갇혔을 때와 풀려났을 때 감정을 담담하게 전하던 김 씨 남매는 이 수사기관 얘기가 나오자 주먹을 불끈 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의 행복을 산산조각낸 이 무책임에 분노한 건데요. 우성 씨는 지금까지 사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재심 법정에서 만난 경찰들은 우리를 째려보기만 했고 지금도 잘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김신혜 씨 수사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신혜 씨는 내 말을 한 번만 믿어주지 얼마나 억울했는데 라면서요. 이 경찰과 검사가 원하는 각본대로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 받으러 갈 때마다 밖에서 증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어떻게 밝힐 거냐? 각본대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내가 아니면 동생이 뒤집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 어둠을 키워 들어온 뉴스. 일본에서 어둠의 아르바이트라고요? 이게 뭐죠? 네, 일본어로는 야미바이토라는 건데요. 어둠을 뜻하는 일본어 야미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뜻하는 바이토를 조합한 신조어입니다. 일본의 그 젊은 세대들이 이걸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MZ 세대가 주로 이 어둠의 아르바이트를 직접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야미바이토에 어떻게 빠지는가 살펴보니까 이게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신종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구인 광고를 보고 MZ들이 직접 연락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큰 돈 번다는 건 일단 범죄 냄새가 나는데요. 맞아요. 이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을 해보면 이상한 걸 바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은 모집책들은요. 이 통신 수단을 즉시 이 보안 익명성이 높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로 바꾸도록 합니다. 그거부터 벌써 이상하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미 현혹된 MZ들에게는 이상한 판단력이 좀 흐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문제는 이때부터인데요. 아르바이트 내용을 들어보면 이 탈세에 본인 계좌를 빌려주기, 또 범죄자가 도망가도록 망보기, 가택 침입을 도와주기, 또 절도 보조 역할 수행 같은 위험천만한 일들로 바뀝니다. 예, 또 최근 들어서는 강도나 시신유기, 또 살인 등 아이고, 중대 범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11월 요코하마시에서 경찰에 붙잡힌 20, 30대 청년 3명 사례를 보면요. 20대 남성 A씨는 같은 해 10월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87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폭행한 집주인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예, 모집자 지시에 따라 범행 단계별로 역할 분담을 한 이들 3명은요. 한 달 만에 가택 침입과 강도 치사, 절도품 운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돈 200만 원 때문에 생명까지 해쳐요? 참.
네, 일본 청년들이 어둠의 돈벌이로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 다친보라고 불리는 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매매. 다친보는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일본어로 계속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원래 다친보라는 건 일용직 노동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한밤중에 유흥가에서 이 휴대폰을 보는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흥가를 배회하면서 계속 서 있는 이유는 성매매로 돈을 벌려는 목적이거든요. 결국 다 돈 때문인 거죠. 맞아요. 돈벌이가 쉽지 않다 보니까 한 방에 큰 돈을 노리는 셈이고요. 작년 10월 말 이 어둠의 아르바이트로 절도에 실패한 20대 대학생은요. 이 도쿄 이케부쿠로역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를 했는데 그는 범행 동기로 이 노트북 살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일본 경제 실태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는 사회 현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12월 30일 니케이 지수가 종가 기준 35년 만에 역대 최고치인 39,894엔을 경신한 데에서 보듯 이 겉으로만 보면 일본은 호황기를 되찾은 모습 같지만요. 이 지표와는 달리 실제 일본인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실질 임금이 2년 넘도록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이 감소라는 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가가 높으면 당장 먹는 데만 돈을 쓰기에도 급급해지잖아요. 맞아요. 이 생계비 중에 식료품 지출 비율을 뜻하는 엔겔 지수가 치솟았고요. 지난해 3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엔겔 지수는 28.7%로 1982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 연소득 20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 약 1,870만 원 미만인 가구가 33.7%나 됐고요. 그만큼 가계 부담도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가난한 나라가 됐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뉴스 큐레이션 오늘 어둠을 소재로 두 가지 뉴스 들어봤습니다.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먼저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네,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냈던 박정훈 대령입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에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전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 선고받았죠. 사건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법원이 어떤 이유로 무죄를 판시했는지는 많은 청취자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점에서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이제 그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여권 전체에 보수의 본 모습과는 다른 장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안보와 보훈을 중시하는 그런 그 보수 특유의 모습과는 그동안의 이 박정훈 대령 사건은 대단히 거리가 먼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그 보수의 본 모습을 되찾고 본래의 또 지지 기반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장윤미 변호사 뜬 인물. 저는 요즘 너무 불안해하시니까요. 이게 정치적으로 뜬 인물로 꼽을 때 좀 고민은 해봤는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 대행 한번 꼽아봤는데요. 일단 국회 현안 질의를 할 때 이게 너무 이제 변동성이 제거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데 주력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 경찰이 이번에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를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이게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는 체포영장 집행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계속 뭐 체포만 사실 도려내듯이 해서 공수처가 경찰에 뭐 일임하겠다, 예. 뭐 촉탁하겠다. 근데 어쨌든 교통정리도 빨리 경찰 내부에서 했고 그 와중에 또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인물을 갑시다. 송영훈 변호사. 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꼽자니 좀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지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입니다. 백골단 그렇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이른바 그 백골단이라고 자칭하는 그 청년 단체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국회의원의 예약이 없으면은 안 되죠. 외부인은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김민전 의원은 이들이 이제 백골단이라고 자칭하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예약만 해준 것이 아니고 현장에 배석을 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반공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가 그 자리에서 백골단은 앞으로 반공청년단의 예하 단체로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자회견에 함께 도열한 사람들이 그 이른바 하이바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흰색 헬멧 하이바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걸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80년대에 그 백골단의 상징과 일치하는 것이죠. 예. 이런 장면들을 다 봤는데도 제지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이제 논란이 되니까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백골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1980년대 그 사복체포조로 그 이제 민간인들을 구타하는 것으로 좀 악명이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1991년 4월에 강경대군 사망 사건까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고 상당히 이 파장과 여진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도 뭐 일단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더라고요. 네, 당 차원으로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장은미 변호사 진인물. 저는 똑같이 김민전 의원을 뽑아봤는데요. 지난주에도 사실 뭐 중국인들이 탄핵 반대 찬성 집회에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꼽아서 연 2주로 동일한 분을 이렇게 가져오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지금 송 대변인님 짚어주신 대로 뭐 이런 일부 시민들이 있는 것과 그런 사람들을 국회에 판을 깔아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실망스러운 건 김민전 의원이 약간 몰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 단체의 성격. 그래서 그 국회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 기자회견이 철회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몰랐다고 하면서 눈치고 넘어가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 언론에서 이 지금 김민전 의원을 찐윤, 친윤을 넘어서 맹윤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아주 맹목적이다라는 취지로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런 선택을 하고 더더군다나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치학 교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의 사과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명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경호처 처장이 예상을 깨고 출석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전에 사퇴를 했어요. 또 그리고 수리가 됐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일단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개인으로서는요. 그 개인이 짊어져야 될 사법 리스크를 상당히 크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긴급 체포는 되지 않고 13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다가 오늘 오전에 다시 출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 출석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석을 했더라도 뭐 현직 경호처장의 신분을 유지했거나 이랬으면은 사실 뭐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가거나 이렇게 될 개연성까지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어쨌든 국수본에 출석을 하면서 대통령에게는 그 국격에 맞는 조사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라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그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보기에는 좀 공개적인 발언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런 추론의 근거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퇴를 하면서 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입장을 내서 그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그 경호가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시피 박종준 전 처장보다 강경한 기조 또 완강한 입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호처 구성 인원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휘 내용 이것은 종전과 크게 달라질 바는 없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 네, 저도 일단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그
공무집행 방해에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는. 왜냐하면 일단 출두를 하는데 출두를 계속 미루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체증해가지고 다 증거는 명징하게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경찰로 갔을 때 긴급 체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절묘한 타이밍에 사표를 내고 아마 수리도 강력하게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나 전 짐작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 자리를 계속 보존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수사기관은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하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긴급 체포식으로. 예, 불법을 자행했는데 풀어주면 또 불법을 할 게 너무나 자명한 지위와 직책에 있다. 그런데 이걸 풀어준다? 그러면 자기로서는 어쨌든 이 부분을 구속수감의 가능성을 낮춰야 되고 그럼 긴급 체포의 가능성을 낮추는 건 그 직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더 강력한 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 현장으로 복귀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본인에게는 합리적인 사법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이 상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호처가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취재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막 뭐랄까요? 막 미친 거 아니냐라고 내부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경호처에 특히 저연차 그리고 MG 경호 직원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왜 이런 불이익을 불법에 가담해서 우리가 이걸 감내해야 되냐 이 국면에. 그러면 지금 김성훈 차장이 이걸 다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한 물음표가 좀 쳐지는 부분으로 어떻게 될까요? 체포영장 집행 언제쯤 어떻게 할까요?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데요. 일단 그 한남동 앞에 상황을 보면 주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말에 집행을 하면은 그 최외곽부터 상황 정리가 쉽지 않아서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선다면은 가장 빠른 시점이 월요일 아침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지점에서 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이라도 저는 여야가 특검에 조속하게 합의를 하고 빨리 특검법 제정을 하면서 여야가 하는 목소리로 공수처는 현 상황 그대로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일종의 묘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걸 요청했죠.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그 요청을 했는데 저도 사실 그보다 하루 전날에 그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 그 일부와 몇몇과 그리고 또 원외위원장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 천목회에서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문제에 관해서요.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아마도 그중에 적지 않은 비율의 청취자들께서 그 수사기관이 사실은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집행을 하면 되지 뭘 좌고우면 할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만약에 부상자도 또 대거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적어도 국민들 중에 일부의 관점이나 시각이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폭넓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자 수사기관이 적법 유효한 영장이 있는데 그걸 집행을 안 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큰 충돌이 발생해도 문제입니다. 둘 다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특검의 수사권을 주고 특검의 현 상태 그대로 이관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외환죄까지를 포함해서 대신에 대법원장 추천의 특검을 법안을 밀어붙이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지하에 또 거절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송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은 지금 아주 지연말단적인 걸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수사권이 있다, 관할이 있니 없니 이러면서. 그러면 특검은 그 논란은 완전히 일시에 제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정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이야기한 거에 부합하는 거는 특검을 받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제3자로 하겠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비토에 대해서도 이거 위헌적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 부분 포기하겠다. 그렇게 수정안이 나오니까 법무부 차관 지금 장관 대행입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위헌적인 요소라고 했던 부분이 제거가 됐다라고 또 평가를 해요. 근데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반응은요. 민망한 수준이다. 막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연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내란 외환, 뭐 외환과 관련해서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적용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외국 아니에요.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해야 되는데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하에 있다라고 해서 같은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적용이 어렵고 그럼 아마 이 내란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를 못 받는다라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이런 지하에 그 반대한다고 했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또 밝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기류를 보면은 특검법에 관한 협상 자체를 피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국민의힘의 독자안을 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주초가 되면은 특히 뭐 월요일 비대위나 이런 걸 통해서 입장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을 또다시 본인들의 안을 내놓고 지나치게 독주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특검법을 새로운 안을 발의를 하고 어제 바로 숙려기간 전혀 없이 그 법사위 법안소위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속도로 가서 지금 내주 초에는 절차를 다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과는 언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수정안으로 가다듬겠습니까? 지금 특검 추천 권한에 있어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수정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민주당이 그동안에 숱하게 발의했다가 제2요구되고 부결 폐기된 그 특검 법안들에서 야당 추천 특검으로 고집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법안을 통해서 인정한 셈이거든요. 이것은 평가할 만한데 그 수사 대상에 보면요. 지금 그 해외 파병,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그리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 뭐 이런 것 등등을 전부 수사 대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브리핑 조항하고 결합을 시켜보면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대단히 민감하고 핵심적인 군사 기밀과 국가적인 그 비밀 사항들이 언론에 그대로 하나하나 다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방적으로 독주를 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도 뭐 조금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내부 기류나 이런 걸 보면 뭐 의원총회 할 때도 지금 말씀 주신 이게 또 외환 유치죄와 쪽 결부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굳이 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 아마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같이 넣는 방향으로 종결은 됐는데 송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은요 이런 수위에 이 수정안 아니면 본인 자체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안을 낸다. 이걸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끈다는 그런 비판까지 감내하면서까지 막 말단적인 것까지 협의해야 된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뭐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이럴 국면 자체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합의가 못할 게 아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정말 특검을 진행을 해가지고 공수처든 뭐든 문제 없이 수사를 하길 원한다면 더더군다나 양측이 같이 속도를 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출범하고 특검이 뭐 예를 들면 출석을 요구하고 이러면은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체포영장도 필요가 없고 체포영장의 집행을 둘러싼 어떤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도 사라지고 또 대통령도 모양새를 갖춰서 출석해서 조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사권에 관해서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논란의 소지도 없애고요. 그리고 특검법에 관해서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 안은 수사기간이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게 대선 기간 내내 또 특검이 이어져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야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요. 이른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검찰에 의해서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맞아요. 수사가 상당 부분 검찰이 일단락을 지어놓은 상태고 며칠 안 걸렸죠? 그렇습니다. 남은 게 지금 윤 대통령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150일이나 되는 수사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좀 더 절충점에 이르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짤막하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수사 기간을 좀 많이 줄인 걸로 재발의했을 땐 그래서 70일에 30일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 아마 최장 뭐 150일로 했더라도 그때까지 쭉 수사하겠다는 건 아닐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고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이게 좀 명징하고 빨리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수사라서 이거는 그냥 안전장치로 이렇게 둔 것이지 정말 그 시간 내내 끌고 가겠다는 의도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아무튼 비슷한 목소리로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셨는데 정말 그동안 이런 그 여야 간의 어떤 협상, 타협 이런 게 전혀 없는 국면이라 이게 과연 가능하겠어라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두 분 말씀대로 주초에 좀 급진전이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이현 씨. 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많지 않은데요.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함안 2터널 부근의 정체 바로 사고 때문입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이고요. 청계터널 입구에서 승용차 석 대가 부딪혔습니다.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는 판교 쪽입니다. 장수 부근에서 사고 발생하면서 계양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 부근이 사고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여의하루에서 반포 쪽으로 사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작업 때문에 어려운데요. 홍제 램프에서 정릉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핫했던 한마디 송 변호사. 네, 남아서 당이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라는 한 문장을 골라왔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그 특검법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죠.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본인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그랬는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죠. 예,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탈당하는 게 맞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 이런 말을 들었다고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상욱 의원이 보수정당이 지켜야 할 가치에 맞는 생각을 말하는 게 해당 행위로 몰려 탈당 요구까지 받는다면 그게 마녀사냥이고 메카시즘이다. 라고 받아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남아서 당이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말을 왜 가져왔냐면요. 앞서도 제가 그 박정훈 대령 또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보수의 본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도 지금까지의 모습 또 현재의 모습이 보수의 본 모습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그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 이 김상욱 의원의 말 남아서 당이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상당히 울림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고 또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욕하고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실은 그 당에 남아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현상을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이 상당히 음미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또 언급하기도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한테는 왜 탈당 얘기를 안 꺼내고 김상호 의원한테만 이러죠? 그러게 말입니다. 좀 만만해서 그럴 것 같은데요.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민 변호사. 아니,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무책임하고 좀 놀라웠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무력 체포 시도할 땐 내전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노한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할 것이다. 앞서 이제 나왔을 때
뭐 특검으로 귀결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안 할 것인지 저는 이건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실패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요. 피의자예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사형 무기징역만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 저질렀던 혐의 명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피하고 피하고 경호처를 사병처럼 이용하면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 대단히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보수같이 말씀 주셨는데 전 정말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조차 되지 못했구나. 보수주의자도 아닌 거예요. 보수의 가치를 너무너무 무너뜨리고 있으니까요. 삼권 분립, 사법부에 대한 존중 다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석동현 변호사의 이 워딩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거죠.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서로 같은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걸 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엄청난 큰 저항과 한 거를 할 거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아니 어떻게 현직 그래도 직무집행이 정지됐지만 대통령인데 이런 발언을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국민들께 하느냐. 대단히 무책임하다.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석동현 변호사의 말은요. 사실은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해 있는 윤갑근 변호사의 말로 반박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이를 옹호하거나 여기에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나쁜 역사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법치주의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커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요. 지금 그 불법적인 영장에 응하는 것 이게 아니고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이런 갈등 상황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윤갑근 변호사의 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요. 자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헌정 질서를 지키려면요. 12월 3일 계엄선포 그 사태에 대한 올바른 평가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일부의 국민들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12월 3일 밤에 다친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체포 집행의 과정에서 만약에 큰 충돌이 빚어진다. 그렇게 돼서 시각적으로 인지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만한 장면들이 나왔을 때 그게 그러면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평가마저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도 대단히 깊이 우려를 하고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즉 민주당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공수처를 푸시만 할 게 아니고 빨리 밀어붙이려고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중지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포만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이 불고 보수층 결집을 더 가져올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뭐 그렇게 환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 일부도 그런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공권력의 문제예요. 제가 뭐 이제 기자일 때 저연차였는데 386 운동권 초선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정기 은퇴를 하니 많이 뭐 이 정도 급인데 공권력 이야기를 하면서 공권력은 정말 예우받아야 되고 거긴 누구나 순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 좀 놀랐었습니다. 본인은 이걸 국가폭력이라고 인식하는 때가 있었을 텐데 언젠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정말 그러니까 흔들려선 안 되는 합의되는 지점이 이를테면 공권력에 대한 수용이에요. 잘못된 수사다 뭐다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막 없는 절차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했던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 체포 적부심 안 받고 이의 신청하고 법원이 2번 마침표를 정확하게 내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다퉈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맞지도 않다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국민의힘도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야죠. 지금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40여 명이 관저로 가가지고 윤석열을 외칠 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 보수라고 지칭하기도 어려운 정강훈 목사 그 사실상 강성 지지층들 앞에 얼굴을 내밀고 눈도장을 찍을 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국민 외면을 더 가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해야죠. 어떻게 대통령을 응원
응원하고 격려하고 같이 가겠다고 합니까? 대단히 무책임하다. 그리고 저는 이 체포영장에서 물러나는 건 선택지에 있어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글쎄, 뭐 원칙상으로는 그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상 맞긴 네. 맞지만 좀 아까 우리 성용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체포만이 과연 능사냐, 거기서 물리적 충돌이 정말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민주당에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일단 경호처장 차장을 그래서 그 현장에 있으면 뭐 현행범 체포로까지 해서 그 대우를 좀 무너뜨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전략적인 접근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지만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 여기에 호응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 공수처한테 법원 쇼핑한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체포영장은 못 받겠고 구속영장 가져와라. 예, 예. 뭐 이런 취지예요. 그것도 중앙지법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부적절합니다. 일단 내가 선택해서 가겠다. 아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체포영장은 나를 자범 취급하는 거야?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안 갔는데 그걸로 영장을 받아? 근데 구속영장은 조금 무게감이 다르니까요. 이거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보는 단계니까 거긴 응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나조차 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단계를 밟아서 그때 한번 집행이든 뭐든 강구해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 선의가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구속영장도 안 나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본인이 포기해서 안 나와 버릴 수 있고요. 영장이 발부됐을 때 구인영장 나오면 그것도 또 똑같은 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 나온다는 보장은 또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도 변호인이 그런 말을 했으면 그거는 상의한 결과 아닐까요? 저도 상의한 결과라고는 네. 생각하는데 과연 그때 가서는 그 말을 지킬까? 왜냐하면 그래요? 저는 본인이 법적 정치적 다 책임지겠다. 계엄이란 거 머릿속에도 없다. 뭐 민주당 머릿속에만 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진실을 좀 담보하고 믿고 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그거를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 같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송 변호사는 그 변호인단의 구속영장은 받겠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세요? 일단 어떤 의미인지를 떠나서 바람직하진 않죠. 왜냐하면 저는 그 체포영장은 적법하다고 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그것을 서부지법이 재확인해주기도 했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여전히 그 체포영장은 위법하고 대신에 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절차에는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피의자가 어떤 경우에도 형사 절차를 스스로 고르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앞서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영장이 나왔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전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법치도 손상시키지 않고 한편으로는 헌정 질서와 직결되는 문제인 이 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묘책이 특검을 빨리 출범시키고 사건을 특검에 그대로 넘기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달성해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자, 민주당이 지금까지 특검법을 계속 본인들의 안으로 발의하고 머릿수로 통과시키고 그러면 국회로 다시 돌아오고 재표를 해서 부결되고 이걸 다람쥐 쳇바퀴같이 몇 번씩 겪었잖아요. 그걸 반복하는 독주만으로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게 몇 번이나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쯤에서 이재명 대표든 박찬대 원내대표든 상대방에게 회동을 제안하십시오. 국민의힘에 만나자고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보자 라고 해서 가능성의 예술을 보이는 것이 정치예요. 그런 걸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그 이번 주 갤럽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을 했죠. 그런 상황이 아마 계속 되풀이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아까 송영훈 변호사도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관련된 뭐 군 장성들하고 경찰 수뇌부들은 전부 다 구속 수사 받고 벌써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될 단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 특검을 여당이랑 합의해서 빨리 출범시키는 게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모습을 보면 합의의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과 관련해서는 뒤로 어떻게 보면은 좀 물러나는 모습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3자 특검도 어쨌든 받았고 비토건도 다
포기하겠다고 그랬고 수사 기간도 한 20일인가가 전 특검안보다는 줄어들었고요. 인력도 줄어들었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국민의힘이 뭘 했는지를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이 과정까지 오는 동안 안 된다, 못한다, 받을 수 없다 말고는 뭘 해왔는지. 그러면 지금 점점 국회 표결 과정에서도 이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탈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도 보이는데요. 그러면 본인들이 못 받는 안이 있으면 내야죠. 민주당 물론 속도 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겸허히 새길 부분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그럼 합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 적성을 보여달라. 네, 맞습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 상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격차도 뭐 거의 없어진 상태로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이걸 되게 많이 이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은 좀 많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인 건 맞죠. 그렇다면 애초에 딱 계엄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의 대부분인데 탄핵은 또 찬반이 갈리고 있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버티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성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점점 이게 불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반등한다. 이런 그 버티는 국면 속에서라고 분석을 하면서 오히려 처음에는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일부가 민주당을 더 이 국면에선 지지한다라고 했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제 무당층으로 빠지지 않았던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민주당으로 갔지만 이거에 다시 회복되고 이 완충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전제는 계엄에는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엄을 반대해도 탄핵에 대해선 찬반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데 민주당의 몫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탄핵으로 마침표가 쳐져야 국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다. 그리고 지금 계엄도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아주 일부 지지층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더 여파를 미치지 않게 좀 고립시키고 정확하게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도로 가야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민주당에 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에서는 그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한 13, 14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한 30, 40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조사 공표사항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한국갤럽이 12월 2주차, 12월 3주차, 1월 2주차 이렇게 최근 3번의 정례 조사가 있었습니다. 12월 2주차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12월 3주차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1월 2주차는 1월 7일부터 9일까지 각각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그 탄핵 찬성 반대 비율이 12월 2주차에는 찬성 75% 반대 21%였습니다. 예. 그런데 1월 2주차에 와서는 찬성은 64%로 11%가 줄어들고 반대가 32%로 11%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12월 3주차에 국민의힘이 24%, 민주당이 48%. 그랬는데 1월 2주차에는 국민의힘 34%로 10%가 올랐고요. 예. 민주당이 36%로 12%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사실은 민주당의 힘자랑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여전히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이른바 줄탄핵 예고 그리고 지금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야당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탄핵소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 내란죄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또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집약이 되면서 자, 이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키워드는 권력의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대통령에게 헌법상 권한은 있죠. 그런 조문은 있지만 그 권한을 초과해서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반대하시기 때문에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탄핵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에 3주가 지나면서 다시 야당이 똑같이 힘자랑을 하면서 권한을 극한까지 사용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권력의 자제이고 적정선에서 권한 행사하면서 그 나머지는 정치를 복원해서 정치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여론조사로부터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아마 계속 떨어질 겁니다. 네, 그 헌법재판에서 내란죄 뺀다고 한 게 뭐 법률가들은 뭐 금방 뭐 쉽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악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았던 그렇죠. 것 같고요. 말씀대로 법률가들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명징하게 일단 이 법률 절차가 낯선 분들한테는 아니 내란죄 때문에 탄핵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데 결론적으로는 헌재가 거기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다 들여다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헌법 위반이든 내란죄 여부도.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위시한 이 분들이 너무 이 부분을 아주 과도하게 또 프레임화해서 사실상의 선전전을 편 이 결과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런 선전전이 먹힌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론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속도를 낸다. 저도 이제 갤럽 조사는 엄중하게 새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예. 거고요. 민주당도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민주당으로 뭐 확 쏠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해서 응원의 목소리가 불어났다가 어느 정도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속도를 제대로 못 내서 그런 건지 오히려 계속 국민의힘의 발목이 잡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협치를 못해서 그런 건지 정확한 저는 원인 분석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원인이 그래도 왜 독주를 하느냐 이런 쪽으로 귀결이 또 된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아까 여러 아이디어를 주셨지만 이건 대표가 당연히 나설 수도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많은 중진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지우고 그러니까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뭐 지도부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과 관련한 이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어떻게 가장 충돌이나 어떤 이런 갈라치기를 봉합하면서까지 예.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또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대통령으로 절대 뽑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또 1등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지금 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거기서도 12월 3주차에는 이재명 대표가 37%였습니다. 그런데 1월 2주차에는 32%로 5%가 하락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국민들께서 상황을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서 내란죄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빼겠다고 하는 것 다른 때 같으면 조금 덜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그 사법적 절차가 탄핵 심판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도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재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의 선거법 재판이나 위증교사 재판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현 전술이 구사되어 왔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탄핵 심판만 빨리 하려고 하고 본인의 재판을 늦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 어린 시선이 상당히 또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도 그러니까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분들이 뭐 꼭 윤 대통령을 지지해서라기보다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라도 빨리 탄핵 결정되는 거 안 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주자들의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비호감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재명 대표라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는 과거에 본인을 좀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온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로 출발을 해서 어쨌든 새를 구축하고 당대표 그리고 당대표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라면서 행정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호불호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그게 남아있죠. 여전히. 예. 그렇다면 그거를 또 어떻게 한 텀을 넘을 것인가가 저는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숙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빨리 너무 서두른다. 이런 인상을 주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이번 달 23일에 열립니다. 그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또 출석해서 내 재판도 633 원칙에 맞게 석 달 안에 꼭 선고해달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도 하고 법정에서도 그런 의견을 밝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반감, 비호감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은 쉽게 하기가 힘들죠. 어렵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인기가 치솟을 수도 있다. 인기가 치솟는다기보다는 적어도 비호감을 일부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지스가 부르는 Too Much Heaven 들으시죠.